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첫 재판 열립니다. 이번 달 안에 결론 나기는 좀 힘들겠죠? 좀 힘든 게 아니라요. 애초에 26일이 변론 준비기일이에요. 네. 재판 날짜가 아니라 재판을 준비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재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이번 달에 넘기겠죠. 그렇게 못하죠. 26일이 금요일입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상 3월 1일 날이 민간인 신분이에요. 28일까지가 이제 그렇죠. 자기 기간이고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이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저는 좀 신기하게 본 게요.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들이 155명이나 꾸려졌어요. 내가 대리인단 하겠다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게 조금 놀라웠어요. 이게 1000명도 가능해요. 시국 사건 예전에 네. 시국 사건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나도 이름 올리겠다. 시국 사건 때 예. 정권에 탄압받거나 아니면 정의로운 일을 의로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예전 기억날 거예요. 그 변호인 영화 네. 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예. 노무현 당시 변호사죠. 그 경우 막 부산에 있는 거의 대다수 변호사들이 나도 변호인 예. 하겠다고 했죠. 내가 변호하겠다 했거든요. 그거랑 맥락은 비슷하다고. 맥락은 보는데 비슷한데 일이 사건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두 가지가 다른 게 일단 대상이 된 아직은 법관이니까 법관 자체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고위직 법관. 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네. 분이고 그래서인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분들도 전 대한변협 회장이라든가 전 법제처장, 여성 변호사 회장 주로 이런 분들이 또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대상자도 다르고요, 구성도 다르고. 모으신 분은 저희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신데 사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의로운 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 활동을 하는 사람이 155명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건 안 그렇죠. 되죠. 예, 안 되죠. 그냥 이름 올린다고 저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달라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어떤 변호사들이 몇 분이 이제 계시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여기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직접 활동하실 만한 그런 어떤 연배는 아니시죠. 김현 전 우리 대한변협 회장님, 신영무 전 회장님 나이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이석현 전 법제처장 이런 분들이 직접 활동하기엔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네, 좀 재판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월 안에는 결론이 안 납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가슴이 아픈데요. 세월호가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만 가면요, 이 세월호 관련된 재판은 좀 대부분 좀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지휘부가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구조에 이렇게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대부분 무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재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특히 과실치사냐 이 부분인데 네. 주된 판결 내용은 우리 과실을 법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데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 예견을 못했다. 네. 그래서 예견해서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못했다.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허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견도 못하고 회피가 불가능했으니까 법리적으로는 과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 명 딱 책임져요. 123 정장. 네. 그 사람 혼자 책임질 만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박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보통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죠. 네. 그때 그렇게 그렇죠. 왜 배는 갑작스럽게 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왜 선장은 그렇게 활동을 했으며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구조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침몰을 한 이후에도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에 넘길 때는 토막토막을 떼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딱 이 경우에는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를 한 거냐면 배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부터 침몰할 때까지 그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를 따진 건데 네. 저도 이번에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그때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 거짓말하고 자기만 도망쳤기 때문에 네. 설령 선장한테 연락이 닿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해경에서 민간인 배 선장의 말만 믿고 그러면 400명 가까운 인원이 탄 여객선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게 과실이 아니라는 자,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요. 책임질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책임지면 국가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집니까 이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일들을 했던 당신은 책임자들은 해양경찰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질 사람이 그 정장 한 명 정도 책임지고 말아야 될 사건이라면 후대에서 누가 얘기하고 뭐 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우리 좀 잘못해도 얘기할 가능성 없으니까 과실 없다. 아니, 이런 근데 결론을 낸다는 거죠. 이게 또 그런 게 지금 말한 123 정장 같은 경우는 3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재판을 했었을 때 재판부에서도 이건 지휘부와 합동 책임, 공동 책임이 있다. 그리고 123 정장한테 그 3년 처벌을 내리면서도 수뇌부가 공범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뇌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년만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는 어느 정도 규모가요. 굳이 군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규모가 안 가잖아요. 우리 육군으로 비교를 하면 소대 규모였고 배는 사단 규모였어요.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헬기도 있었고요. 네. 일단 세월호에서 이렇게 하선하거나 피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경이 구조를 못하게 막아요. 접근을 못하게. 네, 접근을 못하게 하죠. 해군이나 특수수색 구조 뭐 UDT 뭐 이런 특수 구조하는 업무를 가진 그런 임무를 가진 해군 특수부대가 왔을 때 못하게 막았어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사실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국종 교수가 그렇죠. 그때 닥터 헬기로 그쪽에 출동을 했다가 당신이 되게 이상하다고 증언한 부분이 왜 헬리콥터들이 다 지상에 머물고 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신 부분. 네. 그런 부분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굳이 말하면 과실이에요. 해양 크레인 예. 불러놓고 못 가게 하는. 했잖아요. 그리고 상선이 지나가다가 상선이 내가 가서 거기 침몰하지 않게 버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법조인들이 참 특히 변호사들이 법원 판단을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많은 곳에 조사를 했는데 최초 조사에서 많이 늦었고 또 조작될 가능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겠지만 법원에서 이거 고의범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과실범 인정입니다. 그 그렇죠. 과실범은 쉽게 인정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되는 건데 왜 법원에서 인정을 못하고 이 얘기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인데 참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잘 인정이 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세월호 재판은 이면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월호에 대해서 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런 판결에 나왔습니다. 기억 비읍 시호님께서 세월호 대통령 책임이라면서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감옥 간 거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아니요, 대통령은 이거 관련해서는 거의 책임 전혀 없어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는 뇌물하고 뭐 선거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요. 불법 사찰에서 청와대에 보고 올라갔다 이런 것도 다 무죄 무죄 나왔어요. 받았어요. 뇌물을 받으셔가지고요. 뇌물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네, 없어요 그 내용. 네. 바로 잡고 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격리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독방에 수감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법무부에서 5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절차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당연한 절차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재산범죄, 특히 임원 같은 경우 그렇죠.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회사에 피해를 입혔어요. 네. 가해자 이재용, 피해자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그 임원이 되거나 거기서 더 일을 하면 또 돈을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상 과장 이상이면 이제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기계적 절차로 통보를 한 건데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법 지시가 좀 달라서 그래서 새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냥 통보해요 다 뭐든
예. 예컨대 SK 최태원 회장도 통보 받았고요. 외국도 그렇습니다. 외국도. 똑같아요. 네. 그 법은 취지가 비슷하니까. 예.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아니, 보도가 근데 됐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요.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취업을 못하도록 굳이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인데 큰 뉴스인데 이재용 부회장 더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를 하느니 못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취업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 재벌 경영처럼 옥중 경영 아마 할 거예요. 아이고,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네. 뭐 이거 지금 등기돼 있는 거 또 취업 못하는 거 그게 사실 무슨 실질적 의미가 있겠냐마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아니, 조치니까. 공식적으로 급여가 지불되지는 않겠죠. 네. 그런 건 있겠네요. 아니 그 지금 급여는 안 받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경영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는 삼성의 CEO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 처리를 받으면 안 된다. 외국에서 사법 처리를 받으면 절대 CEO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특별히 뇌물죄로 자기가 기소된다면 절대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는 법적으로 임원이 될 취업죄만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삼성이 무너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죠. 네, 그렇지 가게도 않죠. 네. 그래 될 수도 없고. 아유, 삼성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누구 한 명 없어져 가지고 그게 그 기업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게 될 리도 없는 거고. 경영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경영 못한다, 투자 못한다고 언론에서 쓰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출범 1주년 맞았습니다. 벌써 1주년 됐네요. 뭐 아직도 운용되고 있어요? 운용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번에 이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옛날 삼성의 구조본 미래 전략실, 비서실, 비서실 사실상 실세죠. 이제 삼성을 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있죠. 조직인데 그쪽 분들하고 만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정례 회의까지 가지면서 이 준법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는요. 이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TF팀이 있다는 것 자체, 여기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준법위가 이거 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판결을 낼 때 실형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미래전략실로 보였던 실세 그룹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의 취지하고도 이게 반대잖아요. 뭐 약간 뭐지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삼성이 또 당장 이 준법감시 지원단을 없애자니 그것도 못할 그렇죠. 상황이었을 왜냐하면 재판 거긴 해요. 중이거든요. 재판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실형 2년 6개월로 끝난 게 아니고 다른 한 재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뭐 이른바 그렇죠. 삼바 사건 관련해서 그 재판이 오히려 지금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준법감시위 이거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는데 TF팀한테 이거 검사를 맡는다니 좀 앞뒤가 안 결국은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구조조정본부, 네.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전실, 미래전략실 이게 지금 TF팀으로 바뀐 거예요. 삼성은 예로부터 모든 권력은 미전실, 구조본, 비서실 비서실. 일로 이렇게 맞습니다. 주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다 모든 권한은 주고 모든 그룹 일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구조본의 후신인 사업지원 TF팀의 힘이 아직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달라지진 않았군요. 한번 이렇게 이런 팀을 아니면 이런 이 기구를 이용해서 지배를 경영을 해본 상황에서 이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지주 회사는 아닌데 네, 지주회사 두는 회사들도 지주회사 항상 두거든요. 네. 재벌 중에 그룹 중에 삼성은 그래서 항상 이런 구조본부 같은 것들을 꼭 두고 거기에 핵심 인재들이 집중돼 있는 게 또 네. 놀랍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구조본, 미전실 다 이걸 없앱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또 바꿔서 바꾸고 다르게.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글로 가요 그냥. 네. 최고 인재들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주로 이제 경제지나 이런 데서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들과 만남을 가졌다라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신기해요. 그렇죠. 삼성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정작 총수는 감옥에 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기사가 나오고 있어? 네.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무슨 소환인지 모르겠어요. 전경련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 네, 맞습니다. 네, 전경련도. 네.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빼놓지 않고 계속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나 모를까봐 TF니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같은 네. 거라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네. 안 미전실이에요, 변했어요. 미전실. 네, 미전실 안 변했습니다. 대법관이 새로 바뀌는 대법관이 있습니까? 네, 대법관 그렇습니다. 후보 1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네, 한 명 바뀌어요. 5월달에 박상옥 대법관이 지금 바뀌는데 네. 이제 바뀌니까 이전에 지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한 명을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군을 15명을 좀 추렸죠? 원래 한 40명인데 네. 그 중에 동의를 받은 사람들 네. 나 하고 싶다라고 네. 한 사람 15명이 지금 추려졌고 뭐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후보의 이름을 우리 올렸습니까? 진행자가 잘 알 분이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정준영 부장판사. 정준영 부장판사. 네. 전 국민이 압니다. 네. 네. 우리 금방도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 얘기 어쩌면 중복 감시 제도.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을 맡았고요. 그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도 맡았습니다. 이분하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네.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도 정계선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사법 판단을 내린 그런 그렇죠. 판사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고 능력 있다고. 아주 능력 있다고 뭐 네. 법조 안팎에서 좀 자자한 분인데 이분도 이제 대법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특사활동기 상납 사건 네. 5년 선고했던 구혜근 서울고 부장판사라든가 이런 법원 출신들이 대부분이고요. 법원 판사님들 말고 변호사가 한 명, 변호사나 교수님들 중에는 좀 후보가 없습니까? 한 명씩 있어요. 네. 지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예. 교수가 이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그 관여를 했던 민간 전문가 중심 그룹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네. 이번에 저는 이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별 응대를 안 하다가 네.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우리법 연구회가 아닌 다른 데서 이 사람을 좀 찾아라라고 했더니 관심 있게 듣겠습니다라는 식의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외로 여야가 과연 이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분석은 못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13분, 14분이면 거의 동수에서 조금 진보 성향이 좀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보수 성향의 법관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팽팽합니다. 대법관이. 네. 아주 같거나 보수 쪽이 많아지는 아니 중도층하고 네. 포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재미나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거의 네. 갔어요. 물론 민주당 추천은 그 진보적인 분도 갔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는 진보적인 분도 가고 보수적인 분도 대법관으로 갑니다. 가요. 예. 네. 그게 맞죠. 우리 미국 같은 거 보면 표방을 해요. 나 보수 법관이다. 네. 나 진보 법관 표방을 해요. 우리는 표방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수다 진보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보수적인 이 정권에서는 보수적인 사람도 가고 진보적인 사람도 갑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나 대법관 할게 손들었다는 게 이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조금 의외로 받아들이기도 상당히 합니다. 스펙트럼이 정반대 두 분이 지금 저는 올라갔다는 느낌 좀 네, 들거든요. 8888님께서 삼성 문제도 배국의 사태나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범죄자를 어떤 이유에서든 용인해 준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삼성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법의 처분을 받고 그리고 미래로 가야죠. 자, 신한염전 노예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죠. 이 염전노예 사건 자체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처벌 불원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그거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그거를 갖고 집행유예나 이렇게 좀 경하게 처벌을 했던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한염전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도 있었고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하고 각각 다르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벌 불원 의서가 1심에서 제출이 됩니다. 네. 주로 1심에서 제출이 되다 보니까 형이 좀 많이 깎여서 집행유예, 실형을 아예 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깎이기도 했었고 그것 덕분에 사실 민사소송에서도 좀 불이익을 봤어요. 네. 자기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또 받을 전부 다 예. 또 이상해져 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박준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게 조작됐던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조작된 거를 1심 형사재판부에서 모르고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피고인을 봐준 거예요. 몰랐다고요? 네. 이거 물어봐야지. 그러니 너무 황당하니까 나중에 이걸 이제 도와준 피해자 측에서 주변에 이제 소송 도움을 주고 있는 측에서 야 이렇게 엉망으로 재판이 된 게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그 판사를 상대로 해서 이 책임을 묻는 재판을 했는데 네.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 뭐 잘못했을 때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법원의 확실한 판결 취지가 뭐냐면 법관이 잘못했던 거는 아주 심각하게 잘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대충 잘못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뭐 지금 판결상으로는 기준을 현재 위반했을 때, 그건 사실은 현재 위반하기 어려워요. 아니, 일반인이라면, 그런데 일반 법관이라면. 박지훈 변호사님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위반했는데 확실히 잘못한 것 같은데요, 판사님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그래요. 법정에서 확인합니다. 제대로 네. 합의된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판사님들 중에는. 이거 변호사가 이렇게 만약에 비슷한 걸로 해서 소송을 지잖아요. 100% 손해배상 들어와요. 책임져야 돼요. 네.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요. 그러면 합의하겠죠. 아 근데 그 현저히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까다롭게 지금 보는 거예요. 법관한테 책임 안 물게 하는 게 대법원 판결 지금 기조거든요. 좀 너무해요. 어제 저희가 김은지 기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들이 징계받은 거 관보에 게재된 징계받은 이유만 있는데 징계도 굉장히 따뜻해가지고요. 거의 일반인 같으면 구속될 사안인데도 감봉, 정직, 견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관을 그렇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때는 저도 인정하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런 거를 더 이상 이제 용납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법관들이 힘들었잖아요. 예전 건의주의 그러니까. 정부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했어요. 지금 보면요. 그 시절 다 법관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법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많이 누리세요. 그걸 누린다고 생각들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판결 같은 경우도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우리는 잘못한 게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고요. 또 하나 사법농단 사건 지금 법관 판사들 한 명도 지금 처벌 안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그것도 됩니까? 오히려 사법농단을 가지고 탄핵한 게 잘못됐다고 아까 저희가 지금 책임감을 했던 것처럼 임성근 판사요. 네,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공연히. 아니 국민들의 저희 같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부분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사님들 재판에서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예.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뭐 지금 김은경 장관 같은 네. 경우는 뭐 전 장관은 그랬죠. 참 그게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저도 변호사한테 설명해야 하잖아요. 방송 나와서. 네. 설명이 안 됩니다. 판사님들은 이런 그 국민들이 법의 잣대가 좀 기울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이 걱정과 우려를 알까요? 저는 우리 양질 변호사는 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1980년대, 70년대 그때 판사님들하고 지금 판사님들은 달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하기 지금 조심스러워요. 네. 판사님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판사님들의 실명을 항상 공개하자는 주의여서 어디 가서 판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들한테 연락 와요. 네 재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도 해야죠. 확인해야죠. 박지훈 변호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도 많이 했어요. 저는 조금만 했다는 거 아니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법관님도 많죠. 네, 많긴 많죠. 하지만요. 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사법부의 공정성 이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 근간이에요.
마지막 법. 최후 보루인데 보루가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둘이 쌈나고 갈등이 네. 생기잖아요. 판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고 갈등을 끝내는 그래야 거 아니에요. 되는데 저 판사면 내한테 유리하겠지, 이 판사면 내한테 불리하겠지, 이런 생각 한단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저 판사가 누구야, 누구랑 친해, 그걸 먼저 따지는 게 우리 법, 우리 재판의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슬픈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저희는 안 됩니다. 이제. 안 되나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ll's Wind and Fire의 부기 원더랜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